강성제약 대표이사 강태경의 서재는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는 그 차가운 공간의 한가운데 짙은 마호가니 책상 위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윤혜인은 창백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봉투의 겉면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봉투 안에는 이미 그녀의 단정한 글씨로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와 어제 오후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나란히 들어있었다.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말기, 예상 자녀 수명 6개월. 의사의 떨리던 목소리와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을 때 혜인은 이상하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3년 동안 숨죽여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비로소 잔혹한 방식으로 끝을 맺는다는 기묘한 안도감마저 들었다. 한때 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밤낮 없이 빛나던 윤혜인의 삶은 태경과의 결혼과 동시에 완벽하게 지워졌다. 남편은 언제나 강성제약의 냉혹한 후계자로서 회사의 경영과 확장에만 몰두했고, 그녀는 새어머니인 최명희 이사장의 교묘한 억압과 멸시 아래서 그저 흠집 없는 장식품처럼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손끝부터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감각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죽음마저 강성그룹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 혹은 그들의 차가운 통제 아래서 무기력하게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혜인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무거운 백금 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서류 봉투 위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금속이 책상 유리에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이 거대한 저택을 떠나며 챙긴 짐이라고는 낡은 트렁크 하나와 매일 최 이사장이 건강을 챙기라며 억지로 먹이던 낡은 비타민 병뿐이었다. 거실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무거운 소리로 자정을 알렸다. 내일 아침 태경이 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서재의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할 것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그러나 아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서늘한 빈집일 것이다. 혜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육중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스스로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녀가 남은 6개월의 삶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린 생의 마지막 처방전이었다. 강태경은 일주일간의 런던 출장을 마치고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본가로 돌아왔다. 넓고 웅장한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했지만 오늘은 유독 숨이 막힐 정도로 서늘하고 고요했다. 평소라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맞춰 단정한 옷차림으로 걸어 나와 그의 코트를 받아들고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을 안에 윤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사도우미조차 퇴근하고 없는 텅 빈 거실을 가로지르며 태경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도 유난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저 피곤해서 일찍 잠든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곧장 자신의 1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고 익숙하게 조명 스위치를 켜는 순간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짙은 마호가니 책상 한가운데 놓인 낯선 옅은 갈색의 서류 봉투 하나가 곧장 시선에 꽂혔다. 외부인이 들어올 리 없는 그의 내밀한 공간에 놓인 불길하고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책상으로 다가간 태경은 봉투 위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작은 물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서재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은빛을 발하는 백금 반지였다. 3년 전 그가 혜인의 손가락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의무감에 젖어 무심하게 끼워주었던 바로 그 결혼 반지였다. 심장 한구석이 기분 나쁘게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태경은 반지를 치우고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로 쏟아져 나온 것은 혜인의 얇고 정갈한 서명이 반듯하게 찍힌 이혼 합의서였다. 태경의 짙은 미간이 신경질적으로 좁혀졌다. 기업의 합병과 인수라는 피 튀기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단 한 번도 당황하거나 통제력을 잃은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호흡이 엇박자로 꼬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새어머니인 최명희 이사장의 교묘한 압박과 우아함을 가장한 멸시, 그리고
남편인 자신의 철저한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도 그녀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여자였다. 무슨 불만이 있어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불평하는 법이 없던 그녀였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혹시라도 위자료를 요구하는 편지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봉투 안을 다시 살피던 태경의 손끝이 멈췄다. 두 번째 서류를 꺼내다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시선이 종이 위에 박힌 글자들을 훑어내렸다. 강성제약이 후원하는 S대 병원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였다. 환자명 윤혜인, 병명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말기.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단 한 줄의 소견이 그의 좁은 시야를 무참히 찢어발겼다. 현재 의학적 치료 불가능, 예상 자녀 수명 6개월. 태경은 자신이 장거리 비행과 출장의 피로 때문에 무언가 단단히 잘못 읽은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눈을 강하게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하얀 종이에 검게 박힌 절망적인 활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종이를 쥔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마치 통제력을 잃은 고장난 기계처럼 미세하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6개월, 아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것도 살날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참혹한 사실을 남편인 그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솔직해지자면 그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늘 창백하게 질려있던 얼굴, 식탁에서 찻잔을 쥐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는 죄인처럼 손목을 문지르며 사과하던 위태로운 손결,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구분 등, 그리고 밤마다 그의 서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억눌린 마른 기침 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병이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징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태경은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며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라 2층 복도 끝에 있는 혜인의 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다. 방 안은 그녀의 따뜻한 온기나 채취조차 한 줌 남아있지 않은 듯 서늘하고 비어 있었다. 다급하게 열어본 커다란 옷장 안은 텅 비어 빈 옷걸이 몇 개만 덩그러니 매달려 부딪히는 소리를 냈고, 화장대 위에 단출하게 놓여있던 스킨과 로션 병들마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윤혜인은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태경은 텅 빈 옷장 문을 붙잡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분노인지 뒤늦은 슬픔인지 아니면 뼈저린 후회인지 모를 거대한 감정의 해일이 그를 사정없이 덮쳐왔다. 강성제약을 온전히 물려받고 그룹의 정점에 서기 위해 사람의 감정 따위는 나약한 자들의 사치라 여기며 살아왔던 그의 오만하고 견고했던 세계가 난생 처음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홀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준비하며 이 차가운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임원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감이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바지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에 등록된 혜인의 번호를 꾹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돌아오는 것은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다. 지독한 절망감과 목을 조르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태경은 바닥에 떨어뜨린 진단서를 다시 주워들고 하단에 적힌 담당 의사의 이름을 미친 듯이 눈으로 봐았다. 신경과 전문의 박도준, 강성제약이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는 병원의 의사니 자신의 그룹 내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면 어떻게든 아내의 정확한 병 상태와 그녀가 사라진 위치에 대한 단서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 그는 즉시 강성 일가의 진료를 전담하는 병원 VIP 병동의 가족 주치의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뚜.
뚜 하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단 몇 초의 시간이 태경에게는 수십 년의 영원처럼 아득하고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다. 제발 누군가 전화를 받아 윤혜인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망할 진단서가 그저 병원 측의 지독한 행정적 오류나 오진일 뿐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보상하고 사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그의 신경을 잔인하게 끊어내듯 귓가를 때리는 것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차갑고 건조한 통신사의 안내 음성뿐이었다.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은 휴대전화를 쥔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수년간 강성 일가를 담당했던 주치의의 직통 번호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아내의 잠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윤혜인과 그녀의 병에 관련된 모든 의료적 연결고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것이다. 짙은 정막이 내려앉은 빈방에서 방향을 잃은 태경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강태경은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적인 인맥과 자본을 쏟아부었다. 그룹 내의 공식적인 비서실이나 정보망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수년 동안 강성 일가의 건강을 전담해온 VIP 병동의 주치의 박도준이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연락처까지 완벽하게 말소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윤혜인의 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적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사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 태경은 외부의 전문 조사원을 고용해 아내의 행적을 미친 듯이 뒤쫓았다. 서재 책상 위에 남겨진 것은 서늘한 백금 반지 하나뿐이었지만 조사 결과 혜인은 집을 나서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개인적인 패물과 명품들을 현금으로 처분한 상태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소 언제나 순종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아내가 이토록 주도면밀하게 도망쳤다는 사실이 태경을 더욱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자금을 흩뿌린 끝에 양평 외곽의 인적 드문 산기욤에 위치한 낡은 목조 주택 하나가 최근 타인의 명의를 빌린 현금 거래로 단기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찾아낼 수 있었다. 주소를 손에 쥐자마자 태경은 곧장 차를 몰아 숨 막히는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났다. 굽이진 산길을 거칠게 오르며 운전대를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들로 터질 듯이 복잡했다. 의사는 왜 하필 이 결정적인 시점에 사라졌을까? 혜인은 왜 자신에게 그 끔찍한 병을 숨긴 채 이토록 완벽하게 도망쳐야만 했을까? 흙먼지가 짙게 날리는 비포장도로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잡초가 무성한 조그만 마당을 가진 낡은 목조 주택이 위태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태경은 미처 시동을 끄지도 못한 채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마당 한 구석에 그토록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혜인은 런던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바람에 날릴 듯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경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좁은 어깨를 꽉 쥐고 분노든 원망이든 터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바닥에 들러붙고 말았다. 그녀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새어머니인 최 이사장이 며느리의 기력을 챙긴다며 매달 본가로 보내주던 그 익숙한 비타민 병이었다. 혜인은 내용물이 비어 가벼워진 그 낡은 병을 무심한 눈길로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그 사소하고 건조한 몸짓에는
지난 3년 동안 강성 일가의 흠집 없는 장식품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마저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서늘한 단호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발밑에서 굵은 자갈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나자 혜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침내 허공에서 시선이 얽히는 순간 태경은 자신의 심장이 통째로 얼어붙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불쑥 나타난 남편을 발견한 아내의 눈동자에는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한 놀라움도,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도, 혹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절박한 두려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타인을 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무관심만이 고요하게 일렁일 뿐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 다가선 태경이 간신히 억눌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장 설명해. 그 빌어먹을 진단서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주치에. 그리고 하필 이런 후미진 곳에 혼자 숨어있는 이유까지 전부 다. 그의 다급하고 거친 추궁에도 혜인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가볍게 닦아내며 무표정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태경의 비싼 실크 넥타이는 볼품없이 삐뚤어져 있었고 언제나 빈틈없이 빗어 넘겨져 있던 머리칼은 헝클어져 그의 낯선 절박함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잔인할 만큼 차분했다. 붉게 충혈된 남편의 눈시울을 빤히 응시하던 혜인이 거리를 두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강태경 대표님. 그녀의 창백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메마른 호칭이 태경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베어냈다.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앞에서 다정한 남편 연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혜인의 서늘하고 단호한 선언에도 강태경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거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만한 방식을 택했다. 불과 3시간 뒤 고요하고 적막하던 양평 상깃돈의 낡은 목조 주택마당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이닥친 대형 화물차들로 소란스러워졌다. 태경의 다급한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곧장 달려온 그룹 산하 병원의 관계자들이 최고급 공기, 청정기, 의료용 산소 발생기, 그리고 온갖 정밀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기들을 일방적으로 집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혜인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얇은 카디건을 꽉 쥔 채 현관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강압적으로 침범하는 그 폭력적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장 이것들 다 치워요. 난 이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그녀가 서서히 마비가 오기 시작한 손끝을 숨기며 간신히 날선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태경은 거실 한가운데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인부들을 지휘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내의 생명을 억지로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통제욕만이 가득했다. 기기 설치가 끝나고 인부들이 모두 돌아가 텅 빈 집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태경이 답답한 듯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을 생각하지 마. 윤혜인, 내 병이 얼마나 끔찍한 희귀병이든 앞으로 얼마나 돈이 처발라지든 간에 내가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널 살려놓을 테니까. 그 거침없고 폭력적인 선언을 들으며 혜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메마른 헛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한 고통 속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남자가 3년의 세월을 철저한 무관심으로 방관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얄팍한 죄책감에 쫓겨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는 꼴이 지독하게 위선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의미 없는 실랑이를 벌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신경의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혜인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리다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태경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력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다. 최고급 의료기기들이 백색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아내의 다친 마음을 단 1mm도 열어주지 못했다. 산속에 짧은 해가 지고 서늘한 저녁이 찾아오자 집안에는 이질적이고 낯선 냄새가 피어올랐다. 평소 제 손으로 물 한 잔 따라 마신 적 없던 강성제약의 대표이사 강태경이 좁은 주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어설프게 끓여낸 잣죽 냄새였다. 그는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간신히 완성한 볼품없이 뭉쳐진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쟁반에 받쳐들고 혜인의 방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려 있던 혜인은 불쑥 들어온 그를 향해 차가운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녀의 서리빨 같은 축객령에도 태경은 고집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와 낡은 간이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조금이라도 먹어. 진통제라도 먹으려면 속이 비어선 안 되잖아. 그가 서툰 솜씨로 숟가락을 들어 억지로 그녀의 창백한 입가로 가져가려 하자 억눌려 있던 혜인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쳐버렸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쨍그랑하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사기 그릇이 바닥으로 뒹굴었고 정성껏 끓인 죽이 태경의 값비싼 구두와 정장 바짓단 위로 볼품없이 쏟아져 내렸다. 짙고 차가운 정적이 숨막히게 방 안을 짓눌렀다. 태경이 굳은 얼굴로 엉망이 된 바닥을 내려다보는 사이 혜인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참아왔던 감정을 핏빛처럼 토해냈다.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이자 동정은 강성그룹의 그 숨막히는 껍데기 속에서 나를 꺼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는 것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켜켜이 담긴 3년간의 지독한 상처와 처절한 고립감은 너무도 날카로워서 태경의 심장을 무참히 도려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 통제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세상이 그녀의 앙상한 뒷모습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맨손으로 날카롭게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을 묵묵히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끝이 유리에 베어 붉은 피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도 혜인은 애써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차갑게 돌려버렸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새벽, 수면제 기운에 취해 혜인이 지쳐 잠든 것을 확인한 태경은 홀로 거실로 나와 마당으로 향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식히기 위해 그녀가 낮에 버렸던 쓰레기 봉투를 다시 묶어 분리수거를 하려던 찰나 그의 예리한 시선이 투명한 비닐봉지 구석에 처박힌 구겨진 종이 뭉치들에 가닿았다. 낮에 혜인이 의미 없이 끄적이다 찢어버린 듯한 낡은 이면지 조각들이었다. 묘한 기시감에 이끌려 무심코 종이 한 장을 주워 조심스럽게 펼쳐보던 태경의 짙은 미간이 서서히 좁혀졌다. 희미한 마당의 조명 아래 드러난 종이 위에는 우울한 환자의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를 추적하고 수정하는 치밀한 수학적 수식과 알고리즘 코드가 빼곡하게 그리고 아주 신경질적인 필치로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태경의 심장을 거세게 망치질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복잡한 수식들을 막힘없이 적어 내려간 독특하고 날카로운 필체 자체였다. 그것은 정확히 2년 전 강성제약이 핵심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데이터 조작 논란으로 그룹 전체가 치명적인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익명으로 내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 완벽하게 오류 알고리즘을 바로잡아 주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천재의 필기체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태경은 구겨진 종이 조각을 쥔 채 굳어버렸다. 닫힌 방문 너머로
위태롭게 숨을 쉬며 죽어가고 있는 앙상한 아내가 실은 과거 자신의 가장 큰 위기를 구원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는 거대한 충격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태경은 구겨진 종이 조각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희미한 마당의 조명 아래 드러난 복잡한 알고리즘 수식과 신경질적인 필체는 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끄집어냈다. 2년 전 강성제약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핵심 신약의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터지며 그룹 전체가 상장 폐지의 벼랑 끝까지 몰렸던 숨막히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며칠 밤을 새워도 원인을 찾지 못해 절망하던 태경의 앞에 누군가 철통 같은 방화벽을 뚫고 내부망에 접속해 치명적인 통계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은 익명의 코드를 남겨두었다. 그 기적 같은 코드 한 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강성그룹은 존재할 수 없었다. 태경은 그 천재적인 구원자를 찾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흔적조차 찾지 못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은인이 바로 지난 3년간 묵묵히 자신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숨죽여 메말라가던 아내 윤혜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날이 밝자마자 태경은 굳은 얼굴로 종이 무리를 쥐고 혜인의 침실 문을 열었다. 막 잠에서 깨어나 얕은 기침을 뱉어내던 혜인은 불쑥 들어온 남편을 향해 피곤한 눈길을 던졌다. 태경은 아무런 말 없이 그녀의 낡은 간이 테이블 위에 구겨진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이 수식들 당신이 적은 게 맞나? 2년 전 강성 제약 서버에 익명으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정했던 사람도 윤혜인, 당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억누르려 애를 썼음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혜인은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필적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대단한 헌신이나 아내로서의 내조 같은 걸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저 조작된 데이터가 그대로 통과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끔찍하게 죽게 될 테니까. 의료 데이터를 다루던 전문가로서 양심상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앙상해진 손목을 이불 속으로 숨기며 서늘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불필요한 부채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숨만 쉬다 갈 수 있게 제발 나를 그만 놔두세요.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태경의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지키고자 했던 거대한 제국이 실은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던 아내의 손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빛나는 재능과 생기를 억압하고 시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뼈저린 자각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태경이 죄인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이 거실에 둔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성재단의 최명희 이사장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새어머니의 우아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경아, 런던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되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혜인이는 또 어디로 훌쩍 여행을 떠났다고 하던데 시어미인 나한테는 말도 없이. 혹시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겉으로는 다정하게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뱀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탐색하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태경은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대표이사의 가면을 썼다. 아무 일 없습니다. 아내는 잠시 요양차 조용한 곳에 있을 뿐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통화를 끊은 태경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병의 진행 상태라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으로 병원 내부망에 접속해 혜인의 과거 진료 기록과 검사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룹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환자 검색을 누른 순간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이 서늘하게 떠올랐다. 접근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에 의해 상위 열람이 영구적으로 차단된 문서입니다. 태경의 날카로운 눈매가 미세하게 떨렸다. 일개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강성그룹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의 권한으로도 열람할 수 없게 묶여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병원 측의 전산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주 거대하고 은밀한 권력을 쥔 자가 윤혜인의 몸에 깃든 병의 진짜 실체와 과거의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다. 강성병원 내부망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되었다는 붉은 경고창을 노려보던 강태경은 핏기가 가시는 서늘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명색이 강성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의 최고 관리자, 계정마저 튕겨낼 수 있는 보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강성재단의 이사장이자 그의 새어머니인 최명희 뿐이었다. 일개 며느리의 신경성 희귀질환 진료 기록을 그룹의 명운이 걸린 기밀 문서처럼 감춰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내의 병이 어쩌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단순한 자연적 퇴행 질환이 아니라 누군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완벽하게 은폐한 거대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이 그의 이성을 사정없이 다사매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노트북 모니터만 뚫어지게 응시하며 파생되는 수만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혜인의 방문 너머로 무언가 둔탁하게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의자를 걷어차고 일어나 짐승처럼 달려가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진 혜인이 고통으로 온몸을 둥글게 만 채 바닥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신경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극심한 발작성 통증과 전신 근육마비가 그녀의 얇고 가녀린 몸을 무자비하게 덮친 것이다. 창백한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기도가 막힌 사람처럼 꺽꺽거리며 호흡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에 태경의 심장은 그대로 뺏어버릴 것만 같았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였다면 즉각 비서실에 연락해 강성병원의 최고급 구급차를 부르거나 어제 거실에 강압적으로 들여놓았던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들을 당장 작동시키라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을 것이다.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을 혐오하며 돈과 권력만 쥐고 있다면 세상 모든 죽음조차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오만한 사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그 거대하고 견고한 권력의 성벽은 아내의 날 것 그대로인 끔찍한 고통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처럼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태경은 단정하게 매여있던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뜯어내듯 풀어던지고는 망설임 없이 먼지 쌓인 차가운 목조 바닥으로 주저앉아 혜인의 뻣뻣하게 굳어가는 팔다리를 맨손으로 꽉 쥐고 주무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마비된 근육을 풀어 피를 돌게 하려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쉴 새 없이 압박을 가하는 그의 넓은 어깨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숨 쉬어, 혜인아, 제발 나를 봐. 나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단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애원해 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져 적막한 방안을 울렸다. 손끝 피부가 다 헐어 붉게 달아오르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값비싼 맞춤 정장이 엉망이 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그녀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맹목적인 의지 하나로 태경은 밤을 꼬박 새울 기세로 굳은 근육을 지시기듯 문질렀다. 혜인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부서질 듯 끌어안고 앓는 소리를 내며 손발을 주무르는 남자의 낯선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늘 서늘하고 건조하기만 했던 태경의 땀에 흠뻑 젖은 얼굴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마비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그 낯설고 절박한 눈물의 감촉은 지난 3년간 강성 일가의 숨막히는 저택 안에서 그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가식적인 위로로도 결코 좁힐 수 없었던 둘 사이의 견고한 빙벽에 처음으로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 속에서도 혜인은 자신을 방패처럼 끌어안은 태경의 굵고 거친 손길을 이번만큼은 밀어내지 않았다. 아니,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살리려는 그의 떨림이 너무도 날것의 진심이어서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대표이사라는 슈트 뒤에 숨어있던 강태경이라는 남자의 가장 나약하고 투명한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 같아 그녀의 메말랐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꼬박 3시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태경의 필사적인 처절한 사투 덕분에 혜인의 뒤틀렸던 호흡이 점차 안정을 찾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종아리 근육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대해 간신히 기대앉은 혜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곁눈질로 낡은 협탁 위를 더듬었다. 그녀의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끝에 닿은 것은 새어머니 최 이사장이 며느리의 기력을 챙기는 시어머니라는 우아한 가면을 쓴 채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었던 상표조차 없는 갈색 비타민 병이었다. 혜인은 일상적인 방어 기제처럼 낡은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 알약 하나를 꺼낸 뒤 물도 없이 마른 입에 털어넣고 힘겹게 침을 꿀꺽 삼켰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지쳐 쓰러질 듯한 그녀의 모습을 애틋하게 지켜보던 태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간 그 무명의 갈색 병에 꽂힌 채 서늘하게 굳어버렸다. 오늘 아침 확인했던 아내의 천재적인 데이터, 복구 능력, 그룹 최고위층의 권한으로 철저하게 은폐된 그녀의 진료 기록,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강성병원, VIP 주치의 박도준, 그리고 유독 혜인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는 척하며 성분조차 불분명한 저 정체불명의 비타민만을 매일 먹이려 들던 최 이사장의 서늘하고 우아한 미소가 태경의 복잡한 머릿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섬뜩한 핏빛 선으로 꿰어 맞춰지고 있었다. 깊은 새벽, 진통제 기운에 취해 혜인이 마침내 얕고 고단한 잠에 완전히 빠져들자 태경은 굳은 살이 박인 무릎을 짚고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협탁 위에 놓인 비타민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안에는 아직 절반가량의 캡슐이 남아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태경은 흔들림 없는 손길로 내용물 중단 하나의 캡슐을 꺼내어 자신의 셔츠 안주머니에 있던 얇은 방수 지퍼백 안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숨겨 넣었다. 강성제약의 거대한 자본력이나 최 이사장의 음흉한 영향력이 단 1%도 미치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의 민간 독성학 연구소에 이 알약의 정밀 성분 분석을 직접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어둠 속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앙상한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녀의 얇은 이불을 덮어주는 태경의 짙은 눈빛에는 앞으로 자신의 아내를 망가뜨린 자가 그 누구이든 간에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기어이 치르게 만들겠다는 지독하고 냉혹한 살기가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걷히고 양평의 상기둔에 맑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혜인은 평소처럼 뼛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각오하며 천천히 눈을 떴지만 놀랍게도 오늘 아침은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마비 증세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간밤에 강태경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밤을 꼬박 새워가며 그녀의 굳은 팔다리를 지시기듯 주물러준 덕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음을 옮긴 혜인의 시선 끝에 비좁고 낡은 소파에 긴 다리를 구겨 넣은 채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가 입고 있는 최고급 실크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엉망이었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던 날카로운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역력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혜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소파 아래로 힘없이 늘어진 그의 두 손이었다. 맨손으로 거친 마룻바닥을 짚어가며 꼬박 3시간을 사투한 탓에 펜과 서류만 쥐던 그의 깨끗했던 손마디 곳곳이 붉게 헐고 까져 있었다. 그 낯설고 무방비한 남편의 상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혜인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태경은 혜인이 벽을 짚지 않고도 비교적 가벼운 단독 걸음으로 주방을 오가는 것을 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그 어떤 거창한 대화나 회사의 일, 그리고 예정된 죽음에 대한 절망적인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채 묵묵히 아침을 맞이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목조주택의 낡은 햇마루 한쪽이 심하게 부서져 삐걱거리는 것을 며칠 전부터 신경 쓰고 있던 태경은 밥을 먹자마자 말없이 창고에서 녹슨 공구함을 꺼내 들고 왔다. 평생 남이 해주는 완벽한 서비스에만 익숙했던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툴게 망치질을 시작하는 모습은 어딘가 엉성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더 진지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혜인은 못이 계속해서 엇나가는 것을 보다 못해 조용히 다가가 공구를 쥐는 방향을 고쳐주었다. 태경은 아무런 반항이나 자존심 내세우기 없이 그녀의 작은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차갑고 건조한 침묵만이 감돌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평범한 부부의 일상 같은 잔잔하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망치질을 멈추고 땀을 닦아내며 아침 햇살 아래서 아주 옅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혜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맹목적으로 권력을 괵느라 이토록 눈부시게 평온한 일상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들은 낡은 집의 부서진 곳들을 고치고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평범하고도 온전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강성그룹 본사의 화려한 재단 이사장실에서는 양평의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늘하고 위험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홍차를 마시던 최명희 이사장은 며칠째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의붓아들 강태경의 행보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냉혈한 태경이 이토록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녀의 치밀한 통제에서 벗어난 예상 밖의 변수였다. 게다가 오늘 아침 요양차 떠났다던 며느리 윤혜인의 과거 진료 기록에 태경이 접근하려다 보안 시스템에 가로막혔다는 보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최 이사장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강 대표가 지금 어디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당장 사설 인력 풀어서 샅샅이 찾아내. 그리고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빠져나오는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는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숨어있는 박도준 의사한테 연락해서 그 옛날 연구실에 남아있는 흔적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리라고 전해. 다음 날 오후 며칠 만에 찾아온 양평 목조 주택의 고요한 평화를 깨뜨리며 낯선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혜인이 강성제약의 대표와 결혼하기 전 데이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연구원 이지윤이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당 한 구석을 정리하던 태경이 낯선 방문객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서자 지윤은 강성그룹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냉혹한 대표이사가 이런 산골짜기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에 기겁하며 쩔쩔맸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온 혜인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는 혜인의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지만 이내 가식적인 안타까움을 꾸며내며 다가왔다. 회사 내에서 혜인이 희귀병에 걸려 깊은 산속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걱정되어 찾아왔다는 지훈의 말에 태경의 눈매가 더욱 서늘해졌다. 철저하게 통제된 아내의 병세와 은신처가 어떻게 일개 전 직장 동료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인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혜인의 상태를 은밀히 확인하려는 뱀 같은 수작이 분명했다. 태경이 당장이라도 그녀를 쫓아내려 성큼 다가서는 순간 지훈의 입에서 튀어나온 가벼운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돌덩이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 사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3년 전에 선배님이 갑자기 퇴사하시기 직전에 저한테 따로 부탁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최명희 이사장님이 주도하셨던 신약 KS9 프로젝트 말이에요. 그때 선배님이 임상 데이터 원본 파일에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제 보안 아이디를 빌려 서브 서버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원인을 찾기도 전에 선배님이 갑자기 결혼하시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다 흐지부지 됐지만 저 그때 걸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지훈의 철없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혜인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무언가 끔찍한 기억을 억지로 억눌러 온 사람처럼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혜인은 서둘러 말끝을 흐리며 옛날 일은 다 잊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지훈을 차갑게 밀어냈다. 무안해진 지훈이 쫓겨나듯 차를 타고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혜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백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태경이 뻗은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얇은 손목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붙잡았다. 태경은 거친 호흡을 억누르며 허공을 응시했다. KS9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어머니인 최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지금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만들어준 핵심 프로젝트였고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강성재단의 젖줄이었다. 만약 혜인이 그 완벽하게 포장된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리고 최 이사장이 그 사실을 어떤 경로로든 눈치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태경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소름 끼치는 하나의 핏빛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 이사장이 유독 며느리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는 다정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그 상표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비타민을 매일 억지로 먹여왔던 것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곁에 두고 철저하게 감시하며 통제하기 위한 잔혹한 사육이었다. 병원의 진료 기록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차단되고 가족 주치의 박도준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 역시 너무도 명백해졌다. 태경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바닥에 핏기가 가시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당신, 3년 전에 그 프로젝트에서 도대체 뭘 본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태경의 처절하게 갈라진 목소리에 혜인은 텅 빈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어차피 나는 죽어가고 있고 강 대표님은 영원히 강성의 완벽한 상속자로 남을 텐데 당신 어머니가 지키려는 그 완벽한 성을 흠집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혜인은 태경의 손을 부드럽게 떨쳐내고 닫힌 방문 너머로 고립되듯 사라졌다. 아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던 그 무서운 진실의 무게와 자신이 그토록 맹목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동시에 깨달은 태경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죄책감이 맹렬한 불길처럼 솟구쳐 올랐다. 깊은 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어두운 팻마루에 홀로 앉아있던 태경은
어제 아내와 함께 엉성하게 고쳐놓은 나무 기둥을 쓸어내렸다. 만약 자신의 끔찍한 직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병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일가가 윤혜인이라는 한 인간을 서서히 죽여온 명백한 살인이었다. 서늘한 빗소리만이 마당을 채우던 그때 곁에 두었던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짧은 진동과 함께 번쩍였다. 화면을 켠 태경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멈칫했다. 그것은 그가 며칠 전 해외의 독립독성학연구소에 긴급으로 의뢰했던 비타민 캡슐의 정밀 성분 분석 결과가 담긴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양평의 산기태내는 이틀째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창가에 부딪히는 거센 빗소리가 낡은 목조 주택의 정막을 무겁게 채우는 저녁, 거실 한켠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밝고 있었다. 강태경은 며칠 전 해외의 독립독성학연구소에서 전송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 화면 속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성분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다. 윤혜인이 섭취해온 비타민 캡슐 안에는 신경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장기를 마비시키는 고농도의 중금속 독성 물질이 아주 정밀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이 아니었다. 명백하고 잔인한 계획에 의한 타살의 시도였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태경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끔찍한 살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 당장 혜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미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지쳐있는 그녀에게 믿었던 시어머니이자 집안의 어른이 자신을 서서히 죽여왔다는 잔인한 진실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태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혜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밖에 거센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얕고 가쁜 숨소리가 간신히 들려왔다. 태경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 위에 두툼한 담요를 조심스럽게 둘러주자 혜인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간의 평온한 일상과 태경의 헌신적인 간호 속에서 그녀를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경계심은 이미 많이 헐거워져 있었다. 서서히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두려움 속에서 혜인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이토록 온전하게 쉬고 싶다는 모순적인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 나는 사실 죽는 게 무서워요.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게 문득 너무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혜인의 고백은 그 어떤 원망보다도 태경의 심장을 더 깊고 아프게 파고들었다. 태경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다가가 앉으며 자신의 단단한 어깨를 그녀의 가녀린 기대도록 내어주었다. 혜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태경의 넓고 따뜻한 어깨에 고개를 기대어 숨을 삼켰다. 태경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 듯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 속 비타민 성분 분석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는 이 지독하고 추악한 음모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 아내의 남은 시간을 되찾아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밤이 깊어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태경은 혜인이 안심하고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와 어두운 복도로 걸어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신뢰해온 그룹의 전담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고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태경은 형섭 없이 가라앉은 저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움직여. 최명희 이사장을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강태경은 창백하게 잠든 윤혜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준 뒤 서둘러 서울행차에 올랐다. 간밤에 확인한 충격적인 독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명희 이사장을 완벽하게 탐함할 법적 증거 원본들을 본사에서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출발하기 전 그는 혜인에게 그룹에 급한 결제가 있어 다녀오겠다고,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쉬고 있으라는 다정한 당부를 남겼다. 혜인은 무거운 눈을 깜빡이며 그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지난 며칠간 그가 보여준 맹목적인 헌신 덕분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고 위태로운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태경이 떠나고 불과 3시간 뒤, 양평의 낡은 목조 주택 마당에는 그 얄팍한 평화를 산산조각 낼 불길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명희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진흙탕에 최고급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을 불쾌한 듯 내려다보며 우아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띤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만에 불쑥 나타난 새어머니의 등장에 혜인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몸을 굳혔다. 최 이사장은 허름한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혜인을 향해 다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네 꼴을 보니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구나. 최 이사장의 잔인한 첫인사에 혜인이 차갑게 입술을 깨물며 당장 나가라고 응수했지만 최 이사장은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치명적인 독을 품은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혜인아, 넌 네가 운이 나빠서 그 끔찍한 불치병에 걸린 줄 알지? 안타깝게도 네 병은 하늘이 내린 게 아니란다. 내가 널 위해 매달 정성껏 보냈던 그 비타민, 그 안에 든 게 뭔지 알면 넌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 텐데. 그 순간 혜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 이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고백은 그녀가 자연적인 희귀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손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분노하는 혜인을 향해 최 이사장은 결정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네가 3년 전에 우리 재단의 KS9 프로젝트 데이터를 들쑤시고 다닌 대가였지. 하지만 내가 오늘 굳이 여기까지 온 건 내 친절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란다. 네 남편 강태경이 이 모든 사실을 몰랐을 것 같니? 최 이사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결제 문서를 혜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3년 전 혜인이 소속되어 있던 데이터 연구팀을 하루아침에 강제 해산시키고 모든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였고, 문서의 가장 하단에는 다름 아닌 대표이사 강태경의 굵고 선명한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다. 사실 그 서명은 당시 최 이사장이 다른 일반적인 구조 조정 서류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 태경을 속였던 것이었지만 지금 혜인의 눈에는 그저 남편이 3년 전부터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강성그룹의 왕좌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야. 네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룹의 안위를 위해 널 내버려 두었던 그 애가 이제 와서 얄팍한 동정심에 널 찾아와 간호하는 꼴이 우습지 않니? 최 이사장의 그 독사 같은 속삭임은 혜인이 간밤에 태경의 어깨에 기대며 느꼈던 따뜻한 위로와 믿음을 가장 잔혹한 형태의 배신감으로 찢어발겼다. 그가 자신의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흘렸던 눈물조차 사실은 이 끔찍한 살인에 동조했다는 가식적인 죄책감이었다고 생각하자 혜인은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며 무너져 내렸다. 목적을 달성한 최 이사장이 우아하게 돌아서서 이만 조용히 떠나달라는 조롱 섞인 인사를 남기고 사라진 후 텅 빈 집안에는 혜인의 처절하고 소리 없는 오열만이 맴돌았다. 늦은 저녁, 강성 본사에서 비자금 장부와 과거의 서명 조작 증거들을 간신히 확보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양평으로 돌아온 태경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며 다급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의 공기뿐이었다. 태경이 짐승처럼 집 안을 뒤지며 침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녀의 낡은 트렁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텅 빈 침대 옆, 낡은 간이 테이블 위에는 그가 어제 직접 깎아놓았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의 메모만이 서늘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살인자의 공범자 강태경 씨. 윤혜인이 남긴 단 한 줄의 메모를 쥔 강태경의 손이 처절하게 떨렸다. 살인자의 공범자라는 서늘한 낙인은 그가 평생을 바쳐 맹목적으로 지켜왔던 오만한 세계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아내가 자신을 끔찍하게 오해하고 도망쳤다는 절망감보다 그 연약한 몸으로 또다시 홀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뼈아픈 자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태경은 모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차를 몰아 양평 일대와 서울의 낯선 병원들을 미친 듯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녀를 찾아왔던 후배 이지윤의 행적과 과거 데이터 연구소 직원들의 연락망을 쥐어짜며 피 말리는 추적을 거듭한 끝에 그가 마침내 혜인을 찾아낸 곳은 지윤의 지인이 근무하는 인적 드문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중환자실에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혜인은 이미 의식을 잃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내뱉은 잔인한 진실이 주는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교묘하게 몸속에 축적된 맹독이 마침내 그녀의 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키며 치명적인 발작성 혼수 상태를 일으킨 것이다. 다급하게 중환자실에서 나온 담당 의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자신을 붙잡는 태경을 향해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다. 독성 물질의 분자 구조가 이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성분 배율과 해독, 프로토콜 원본 데이터가 없이는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끔찍한 말이었다. 맹독이 심장 근육까지 파고들기 전 단 몇 시간 안에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윤혜인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완벽한 원본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잔혹한 덫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온 최명희 이사장뿐이었다. 태경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강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본사. 최상층의 화려한 대회의실에서는 최 이사장이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근 대표이사의 잦은 결근과 불투명한 행보를 빌미로 이사회 규정을 들먹이며 그의 경영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다. 최 이사장이 우아한 목소리로 태경의 해임안을 상정하려던 찰나 육중한 마어간이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장내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겨진 셔츠와 넥타이를 풀어 헤친 태경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후계자라기엔 너무도 처참했지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그의 걸음걸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경은 그들의 시선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곧장 상석에 앉아있는 최명희를 향해 다가갔다. 최 이사장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태경이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로 거칠게 던진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여유롭던 가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류 안에는 강태경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강성제약의 모든 주식 양도 증서와 그룹 대표이사직 및 모든 경영권에서 조건 없이 영구히 물러나겠다는 사임서가 그의 친필 서명과 함께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태경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낡은 쓰레기처럼 내던진 채 최 이사장을 향해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탐내던 걸 전부 다 내놨으니 당장 해독 프로토콜이 담긴 원본 데이터를 내놔.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할 테니
내 아내를 살릴 유일한 방법만 당장 내놓으라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최 이사장은 맹목적으로 팔았던 권력을, 자신을 언제나 옥죄어왔던 거대한 제국을 앙상하게 죽어가는 여자 하나 때문에 미련 없이 내던지는 의부다들의 미친 짓에 기가 질린 듯 흠칫 뒷걸음질을 쳤다. 평생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냉혹하게 살아온 강태경이 스스로 바닥에 엎드려 목줄을 내어줄 것이라고는 그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하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낸 그녀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않으며 품속에서 붉은색의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어보냈다. 태경은 그 어떤 망설임이나 후회조차 없이 USB를 거칠게 낚아채어 돌아서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이후 2번 다시 짓밟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 무겁게 짊어져 왔던 강성이라는 거대한 왕관이 그의 등 뒤에서 비참하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깃들어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진짜 삶의 의미, 윤혜인을 살려야 한다는 피 끓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태경은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는 담당 의사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가 맺힌 맨손으로 힘겹게 내민 붉은 USB를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이거면 됩니다. 이 안에 그들이 쓴 독의 완벽한 해독 데이터가 있으니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처절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간절한 애원이 끝남과 동시에 지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있던 태경의 굳건했던 몸이 마침내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태경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굳게 닫힌 중환자실 내부에서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구해온 붉은 USB 속 해독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피말리는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꼬박 3시간이 지나서야 링거를 꽂은 채 간신히 정신을 차린 태경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다급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에 꽂힌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린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얇고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윤혜인은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와 굵은 호흡기에 의존한 채 핏기 하나 없는 서늘한 얼굴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다급하게 밖으로 나온 담당 의사는 해독제가 무사히 투여되었으나 지난 3년간 뼛속 깊이 축적된 맹독이 이미 그녀의 신경계와 심장 근육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탓에 스스로 호흡을 되찾고 깨어날 확률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듣는 순간 태경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짐승처럼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서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권력만을 맹목적으로 냈으며 세상을 호령하던 냉혹한 대표이사 강태경의 꼿꼿했던 척추가 처음으로 형편없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지금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외롭게 방치했던 아내의 희미한 숨결 하나에 온 우주가 매달려 있는 너무 늦게 사랑과 후회를 깨달아버린 나약하고 처절한 사내의 밑바닥만이 적나라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텅 빈 복도를 채우는 것은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생체 모니터의 파동 소리와 태경의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의 구겨진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는 새어머니인 최명희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의 공식적인 해임과 주식 양도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쳤다는 뉴스 속보와 패닉에 빠진 비서실의 다급한 연락들로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심지어 병원 로비의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강성제약의 새로운 단독 실권자로 등극한 최 이사장이 우아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태경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도 어린 시절 알아누운 어머니의 곁을 차갑게 외면했던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가며 쟁취했던 거대한 경영권도 지금 저 차가운 병상 위에서 위태롭게 꺼져가는 혜인의 얇은 생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만도 못한 쓰레기였다. 그는 식은마저 완벽하게 전폐한 채 며칠 밤낮을 꼬박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피투성이가 된 맨손을 마주 쥐고 평생 단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 자신의 남은 수명과 영혼을 전부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아내의 심장만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핏물 같은 기도를 쉼없이 올렸다. 그렇게 피말리는 사흘의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간 어느 늦은 밤, 기적처럼 혜인의 앙상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장 박동 모니터의 그래프가 마침내 안정적이고 뚜렷한 파동을 되찾기 시작했다. 기나긴 어둠과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 혜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과 낯선 의료기기들의 차가운 불빛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초점을 맞추려는 그녀의 곁으로 며칠 전 양평으로 찾아왔던 후배 연구원 이지윤과 땀에 젖은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혜인은 아직 강력한 진통제 기운이 가시지 않아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극심한 혼란과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양평의 낡은 집으로 찾아온 최 이사장의 섬뜩한 조소와 자신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은폐 작업에 남편이 직접 가담했다는 명백한 결제 서류를 보고 피를 토하듯 절망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던 순간에 잔인하게 멈춰 있었다.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여 이 낯선 병실에 누워 있는지 도무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흔들리는 눈빛으로 주위를 서성이자 혜인의 상태를 살피던 지윤이 붉게 충혈된 눈시울을 거칠게 닦아내며 억눌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정말 무사히 깨어나 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선배님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시는 사흘 내내 강 대표님께서 저 밖에서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죄인처럼 무릎을 꿇은 채로 버티셨어요. 그러다 아까 선배님이 완전히 고비를 넘기셨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듣자마자 결국 한계에 달해 과로로 쓰러지셔서 방금 옆 병동으로 실려가셨고요. 자신을 속이고 방관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그토록 처절하게 곁을 지켰다는 사실에 혜인의 창백한 미간이 고통스럽게 좁혀졌다. 최 이사장의 공범인 그 남자가 이제 와서 가식적인 헌신과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기 때문이다. 혜인이 서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그의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지친 눈을 감으려 하자 지우는 다급하게 자신의 가방을 뒤져 구겨진 서류 복사본 한 장을 꺼내어 혜인의 힘없는 손에 꽉 쥐어주었다. 선배님, 제발 저를 믿고 이것부터 꼭 보셔야 해요. 이건 며칠 전에 대표님이 최명희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선배님의 목숨을 살릴 해독 프로토콜 원본 데이터와 맞바꾸기 위해 이사회 한가운데서 직접 던지신 서류예요. 지윤의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혜인은 무거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시선을 내려 자신의 손에 쥐어진 얇은 종이 위를 응시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성제약 대표이사 연구사인 및 강태경 명의의 전 재산과 핵심 주식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최명희에게 완벽하게 양도한다는 공식 법적 문서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가장 하단에는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내 윤혜인의 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평생을 맹목적으로 바쳐온 거대한 제국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짓밟아버린 강태경의 처절하고 굳건한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윤혜인의 떨리는 시선이 손에 쥐어진 종이 위를 몇 번이고 훑어내렸다. 강성제약 대표이사 영구 사임 및 전 재산 양도. 그 서늘하고도 명백한 법적 문서 끝에 박힌 강태경의 굵고 거친 서명은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억지로 품고 있던 모든 절망과 오해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최명희 이사장의 교활한 혀가 만들어낸 거짓에 속아 남편이 살인의 공범이라 믿었던 자신을 원망스러울 정도로 책망하게 만드는 증거였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오직 나라는 여자의 꺼져가는 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그 냉혹하고 오만하던 강태경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제국을 이토록 미련 없이 바닥에 내던졌단 말인가. 혜인의 창백한 뺨 위로 억눌렀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지 억울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진심을 마주하며 느끼는 뼈저린 각성이자 더 이상 비참하게 도망치며 죽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서늘한 투지의 발현이었다. 그동안 강성일가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신은 늘 무력한 피해자이자 숨죽인 그림자일 뿐이라고 체념했지만 강태경의 이 미련한 희생은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강렬하게 끄집어내고 있었다. 혜인은 핏기 없는 입술을 꽉 깨물며 병상 곁에 서서 눈물을 훔치는 이지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윤아, 나한테 노트북 하나만 구해다 줘. 최대한 빨리, 최고 사양으로. 그리고 외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통신망이 연결된 걸로. 지윤은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산소 마스크를 벗은 혜인의 위태로운 상태에 기겁하며 만류했다. 옆 병동에 과로로 쓰러져 있는 강 대표님이 깨어나시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며 울먹였지만 혜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난 3년 동안 강성의 화려한 저택 안에서 서서히 숨죽여 죽어가던 무기력하고 가여운 여자의 흔적은 이미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지금 지윤을 응시하는 혜인은 2년 전 강성제약의 시스템 붕괴 위기를 단숨에 구원했던 완벽하고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 본연의 모습이었다. 해독제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며 기적적으로 신경의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혜인은 지윤이 은밀하게 구해온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렸다. 병실 창밖으로는 깊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굵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타이핑을 할 때마다 혈관이 찢어지는 듯 욱신거리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에 무섭게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경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대표이사의 왕관을 던지고 벼랑 밑으로 추락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 처절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차례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거나 짐이 되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그와 나란히 서서 지독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동등한 파트너로서 기꺼이 전장에 뛰어들 참이었다. 혜인은 3년 전 자신이 KS9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통계 오류를 수정할 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버 깊숙한 곳에 몰래 심어두었던 은밀한 백도어 프로그램을 천천히 깨웠다. 현재 강성제약을 완전히 장악한 최명희 이사장이 그룹 내부망의 접근 권한을 최고 보안 등급으로 격상시켜 두었겠지만 애초에 그 거대한 전산 시스템의 뼈대를 설계하고 허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혜인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닐 때마다 검은 모니터 화면 위로 복잡한 암호 해독 코드들이 맹렬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혜인의 머릿속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최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강성의 단독 실권자가 된 이상 그녀는 분명 며칠 안에 자신이 저지른 비리 장부들을 소각하고 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완벽한 돈 세탁을 시도할 것이 뻔했다.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었다. 혜인은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겹겹이 둘러쳐진 방화벽의 빈틈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마침내 마지막 암호 체계를 무너뜨렸다. 접근이 승인되었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 전체가 밝아지며 열린 은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최명희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은폐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려 했던 신약 KS9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을 증명하는 임상 조작,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혜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곧바로 그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외부의 안전한 독립 클라우드로 암호화하여 백업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 하나면 거대한 권력을 쥔 최명희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백업이 80%쯤 진행되었을 무렵 서버의 가장 깊숙한 은닉 폴더를 훑어보던 혜인의 예리한 시선이 숨겨진 재무장부 카테고리 내의 수상한 지출 결의서 하나에 날카롭게 둘었다. 그것은 KS9 프로젝트의 연구 진행비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송금된 목적지는 일반적인 제약 연구소가 아닌 해외의 악명 높은 불법 화합물 거래처였다. 직감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함에 혜인이 암호화된 첨부 파일을 강제로 열어젖히자 화면에는 그녀의 심장을 덜컥 얼어붙게 만드는 섬뜩한 영수증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최명희가 며느리의 건강을 챙긴다는 우아한 명분으로 매일 먹였던, 그리고 끝내 혜인의 신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던 희귀성 신경마비, 중금속 독극물의 장기 분할 구매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잔혹하고도 명백한 살인 청부 문서의 가장 하단에는 이 모든 악랄한 거래를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한 자의 신원을 증명하듯 최명희 이사장의 붉은 전자 서명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태경이 옆 병동에서 의식을 되찾고 황급히 윤혜인의 병실로 달려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경을 헤매다 갓 깨어난 아내가 안정을 취하기는커녕 환자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앉아 무서운 속도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손등 위로 핏줄이 서 있을 만큼 위태로운 모습에 기겁한 태경이 다급하게 다가가 노트북을 덮으려 하자 혜인은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의 눈동자에 짙게 깔려 있던 체념과 억울함의 장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도 명료한 투지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인은 피로가 역력한 남편의 얼굴, 특히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며 초췌하게 무너져 내린 그의 깊은 눈매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무거운 왕관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당신을 의심하고 도망쳤던 건 사과할게요. 그러니 이제 내가 강 대표님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하나 제안할까 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당당하고도 낯선 호칭에 태경이 멈칫하는 사이 혜인은 노트북 화면을 그의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모니터에는 최명희 이사장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던 신약 KS9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 원본 데이터와 함께 혜인의 신경을 갉아먹은 중금속 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장기 구매하며 최명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전자결제 내역서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태경은 화면 속에 소름 끼치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맹목적으로 쫓던 거대한 제국이 실은 얼마나 추악한 살인마의 소굴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방관하고 외면했던 아내가 그 괴물의 심장부를 단숨에 꿰뚫을 만큼 얼마나 경이롭고 뛰어난 사람인지를 동시에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혜인을 내려다보았다. 계약 조건이 뭡니까? 그의 낮고 억눌린 물음에 혜인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최명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강성제약에 썩어빠진 근원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당신이 뒤에서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과 동등하게 칼을 쥐고 싸우는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단호하고도 눈부신 선언의 태경은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옅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겉옷 안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과거 연구팀의 행적을 추적하다 은밀히 확보해둔 최명희가 가족 주치의였던 박도준과 데이터 조작에 가담한 자들에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입막음용 자금을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두 사람이 각자 목숨을 걸고 찾아낸 치명적인 증거들이 하나로 합쳐지자 뱀 같은 최명희조차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도 날카로운 법적 올가미가 완성되었다. 좁고 적막한 병실 안에서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고소장을 정리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3년간의 차갑고 숨막히던 수직적 부부 관계가 아닌 완벽하게 평등하고 견고한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태경은 수천억 원의 회사와 권력을 전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혜인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꽉 찬 충만함을 느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강성본사 대강당에서는 최명희 이사장의 단독 경영체제 출범을 알리는 화려한 기자회견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경제부 기자들 앞에서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끝없는 플래시 세례를 받던 최명희가 마이크를 잡고 강성그룹의 희망찬 미래를 연설하려는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수십 명의 기자들을 뚫고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강성재단 최명희 이사장,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가운데 평생을 우아한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목숨을 체스판의 말처럼 쥐고 흔들었던 최명희의 여유롭던 얼굴이 마침내 경악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렸다. 최명희 이사장이 긴급 체포된 지 정확히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강성제약이라는 거대한 재벌 기업의 추악한 민낯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살인 미수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명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독사처럼 차갑고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쟁쟁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혐의를 완벽하게 부인하며 살인 미수와 횡령은 모두 해외로 도피하려다 붙잡힌 박도준 주치의와 과거 연구팀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재단 이사장인 최명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치졸한 꼬리 자르기식 변론을 뻔뻔하게 이어갔다. 방청석이 술렁이고 재판부의 미간이 좁혀지던 그때 검찰 측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윤혜인이 법정의 무거운 문을 열고 창백하지만 단단한 걸음걸이로 증언대에 올랐다. 아직 몸속의 독성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아 지팡이의 간신히 몸을 의지한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증인석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 강성일가의 그늘에 숨어 숨죽이던 연약한 피해자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혜인은 법정 안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서늘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과거 강성제약의 핵심 데이터 분석가로서 자신이 직접 복구해낸 신약 KS9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결과물의 통계적 차이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예리한 분석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알고리즘 증거 앞에서는 최명희 측 변호인단의 억지스러운 반박과 궤변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혜인이 대형 스크린에
최명희의 붉은 전자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희귀 중금속 독성 물질. 장기 분할 구매 내역서와 불법 페이퍼 컴퍼니 송금 영수증을 동시에 띄우자 법정 안은 경악에 찬 탄식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의 기력을 챙긴다는 가증스러운 명분으로 신경을 서서히 파괴하고 끝내 생명마저 앗아가려 했던 그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인미수의 명백한 물증 앞에서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으려던 최명희의 오만한 얼굴이 처음으로 흉하게 일그러지며 잿빛으로 질려갔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최명희 측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증인인 윤혜인이 전 대표이사인 강태경과 법적인 부부 관계라는 점을 악용하여 증언의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으며 부부가 공모하여 잃어버린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무고한 이사장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비열하게 몰아붙였다. 그 순간 방청석 맨 뒷줄에서 묵묵히 아내의 투쟁을 지켜보던 강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측 증인석을 향해 무겁고도 단호한 걸음을 옮겼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젊고 냉혹한 강성그룹의 대표이사가 이제는 모든 지위와 재산을 미련 없이 내려놓은 채 오직 진실을 밝히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법정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섰다. 태경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핏발선 붉은 눈으로 피고인석의 최명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신약 개발의 화려한 성과에 눈이 멀어 데이터 조작의 징후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던 경영상의 치명적인 무능과 오만한 방관을 일말의 변명도 없이 처절하게 인정했다. 저는 제 어머니와도 같았던 피고인의 교활한 기망에 속아 그룹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었던 제 아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독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맹목적인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굵고 억눌린 진심 어린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적막한 법정안을 깊고 묵직하게 울렸다. 태경은 과거 자신이 최명희에게 속아 서명했던 데이터 연구팀 강제 해산 결제 서류와 며칠 전 아내의 해독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사회 한가운데서 던졌던 전 재산 양도 및 연구 사임서 원본을 재판장에게 직접 제출하며 사건의 체기를 박았다.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부부의 악의적인 모함이라는 변호인의 억지 주장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리듯 그는 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은 강성제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할 것이며 과거 최고 책임자로서 저질렀던 방관과 무능에 대한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과 징벌을 달게 받겠다고 단호하고 서늘하게 선언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내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스스로를 가차없이 단죄하는 그 숭고하고도 맹렬한 희생 앞에서 마침내 최명희가 겹겹이 쌓아올렸던 얄팍하고 추악한 방어벽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길고 치열했던 공판이 끝난 뒤 판사의 엄중한 유죄 선고와 함께 은폐의 대가로 굳게 차단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완벽하게 공표되었다. 포승줄에 묶여 절망 어린 비명을 지르며 질려 끌려나가는 최명희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법정안은 묘한 안도감과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고 인적 드문 법원 복도로 빠져나온 태경을 향해 오랫동안 그를 곁에서 보좌해온 그룹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지금이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주식 양도를 입증하고 항소심을 준비하면 강성그룹을 다시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며 애타게 매달렸다. 하지만 태경은 그 절박한 권유에 엿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담애고 있던 그 무겁고 서늘한 강성의 왕관에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듯 숨을 막히게 하던 넥타이를 가볍게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의 소란스러운 외침과 눈부신 플래시 세례를 등진 채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고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세상, 윤혜인을 향해 주저없이 걸음을 내디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성제약의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던 최명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강성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되어 과거의 오점을 씻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그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양평 산기슭의 낡은 목조 주택에는 마침내 길고 시렸던 겨울이 끝나고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평온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금마루에 걸터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맞고 있는 윤혜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창백하고 메말랐던 병색이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체내에 축적되었던 맹독을 완전히 해독하고 살을 내는 듯한 재활치료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 그녀는 예전의 생기와 단단한 아름다움을 온전히 되찾았다. 더 이상 강성일가의 숨막히는 저택에 갇혀 시들어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낸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당당함이 그녀의 어깨에 기분 좋게 내려앉아 있었다. 최근 혜인과 강태경은 이곳 양평의 조용한 마을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딴잡고 독립적인 의료 데이터 분석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수천억 원의 자본과 거대한 권력을 움직이던 과거의 강성제약 대표이사 시절에 비하면 지금 태경이 이끄는 연구소는 책상 몇 개와 컴퓨터가 전부인 너무나도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자들을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충만해 보였다. 마당 한 구석에서 부서진 울타리를 능숙하게 수리하고 흙 묻은 손을 털며 다가온 태경은 혼마루에 놓인 시원한 물잔을 단숨에 비워내고는 혜인의 곁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때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만을 고집하던 냉혹한 사내는 이제 무릎이 살짝 늘어난 편안한 면바지와 소매를 걷어붙인 낡은 셔츠를 입고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평범하고 다정한 남자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노트북으로 새로운 분석 프로젝트의 초기 데이터를 검토하던 혜인이 문득 시선을 돌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던 그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걸요. 그녀의 가벼운 농담 섞인 질문에 태경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녀와 부드럽게 시선을 맞추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평생을 숨막히게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강성의 왕관을 벼랑 끝으로 내던져 버린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곁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니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덤덤하게 대답하는 그의 깊은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이나 미련도 존재하지 않았다. 태경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혜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6개월 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혜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을 때 강성 저택의 서늘한 서재 책상 위에 남겨두고 떠났던 바로 그 빛바랜 이혼 합의서였다. 혜인이 놀란 눈으로 낡은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태경은 담담한 손길로 이미 그녀의 단정한 서명이 적혀있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미련 없이 반듯하게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건조한 마찰음과 함께 그들을 지독하게 쫓아매고 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 그리고 차갑고 일방적이었던 3년간의 위태로운 계약 관계가 마침내 완벽하고 깨끗하게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햇마루 한쪽에 치워두고는 공구와 장작을 만지느라 투박해지고 상처가 남은 손으로 혜인의 가녀린 왼쪽 손을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끌어당겼다. 그의 넓은 손바닥 안에는 과거 강성 일가의 며느리라는 숨 막히는 족쇄를 상징하던
무겁고 화려한 백금 반지가 아니라 아무런 장식 없이 작고 단정한 은반지 하나가 맑게 반짝이고 있었다. 태경은 혜인의 네 번째 손가락에 그 소박한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거창한 약속 대신 아주 깊고 묵직한 진심만을 담아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제는 강성제약의 아내 윤혜인이 아니라 나와 가장 완벽하게 평등한 파트너이자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윤혜인으로서 앞으로 남은 모든 새로운 계절을 나와 함께 걸어주겠어? 그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청혼이었다. 반지가 꼭 맞게 끼워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혜인은 애써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는 대신 맑고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커다란 손을 마주 꽉 잡았다. 화려한 결혼식이나 떠들썩한 축하도 없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과거 그 어떤 순간보다 단단하고 완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마당의 이름 모를 들꽃들을 기분 좋게 흔들고 지나가는 고요하고 눈부신 오후, 거대한 탐욕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꺼이 세상의 좁은 변두리로 물러난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체온에 온전히 기대어 앉아 오직 서로만이 채워나갈 수 있는 눈부시게 평온한 첫 번째 계절의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었다.